있는 그대로 나답게. (6장) 명상은 최고의 휴식입니다. 불을 타오르게 하는 것은 장작 사이의 공간, 숨쉴 공간이다. 너무 많은 좋은 것, 너무 많은 장작을 바짝 붙여 쌓는 것은 오히려 불을 꺼뜨릴 수도 있다. 한 바가지의 물이 거의 틀림없이 불을 꺼뜨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므로 불을 피울 때는 나무뿐 아니라 나무 사이의 공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디 브라운. 쉰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삶의 양식이자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활동하며 주변과 교류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며 그만큼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보통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몸은 섭취한 음식을 원료로 신진대사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비축해 놓습니다. 또한 호흡을 하면서 몸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받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산소는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하죠. 그 외에도 휴식을 통한 에너지의 생산, 재충전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섭취하고 생산하는 활동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양적인 방법이라면 휴식을 통해 저절로 회복되는 방법은 음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쉰다는 것은 에너지의 충전과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쉬는 동안 우리는 평온함과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그 자체로 좋은 것입니다. 아무 걱정 없이 푹 쉬고 싶을 때는 쉬는 게 최고예요. 그냥 편히 쉴 수 있는 상태가 행복인지도 모릅니다. 활동을 하며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성취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낮과 밤이 있고 음과 양이 있듯이 활동에는 비활동이 수반돼야 삶의 조화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일과 공부와 만남을 열심히 하는 만큼 휴식하면서 여유를 갖고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어쩌면 잘 쉬기 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벌어서 무엇을 하고 싶으냐는 질문에 많은 사람이 여행과 휴식을 꼽지 않습니까? 노후를 위한 준비, 역시 휴식의 범주 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쉬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궁리하니까요. 달이 차면 기울듯이
활동이 많으면 쉼으로 기울어지는 법이죠. 이렇듯 우리는 늘 일과 공부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한편 쉬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잘 쉴 수 있을까요? 먼저 휴식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휴식이 시작됩니다. 휴식은 나태와 태만이 아닙니다. 쉬는 것을 사치와 낭비로 여기며 부정적으로 여기면 쉴 때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겠죠. 휴식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예전에 1980년대 학력고사 시절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잠을 5시간 자면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고 4시간 자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잠을 줄이는 것이 공부를 잘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공부하는 학생은 잠을 줄여서 한 글자라도 더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과욕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부의 효율 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1990년대 이후 수능체제에서는 이 사당 오락의 원리가 더 안 맞게 되었어요. 수능 고득점자의 인터뷰에는 원하는 만큼 잠을 충분히 잔 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말이 부지기수로 등장했고요. 근래에는 반대로 4시간 자면서 공부하면 붙고 5시간 자면서 공부하면 떨어진다는 6당 오락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니까요. 이렇듯 수면은 학습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학습은 기억력이 좌우합니다. 따라서 수면과 기억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면하는 동안 공부했던 단기 기억의 정보들이 장기 기억으로 변합니다. 이 과정은 렘 수면 중에 일어나는데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가 낮에 기억한 것을 재생하면서 학습하고 강화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올바른 기억이 오랫동안 유지되며 학습 결과도 좋게 나옵니다. 잠이 충분하지 않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기억력이 저하되어 공부 성과가 나쁠 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공부의 양보다 공부의 질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학문에서 정의하는 휴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휴식은 노여움, 불안, 공포 등에 의한 각성이 없으면서 긴장감이 낮은 정서 상태로 정의합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의하면 몸과 마음의 불안감과 긴장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의미해요. 따라서 휴식을 위해서는 이완과 수면이 필수적이겠죠. 명상, 체조, 여가 생활을 통해 이완을 유도하고 잠을 충분히 잘 자는 것도 휴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인간의 삶에서 행복감을 얻는 방법으로 몰입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의 저서 몰입의 즐거움에는 문제의 난이도와 능력 면에서 정신 상태를 몰입 모형으로 정리했는데요. 몰입은 문제의 난이도가 높고
능력도 높을 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휴식은 자신의 능력은 높고 반면에 문제의 난이도가 낮은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과제의 난이도가 높으면 몰입이 되고 난이도가 낮으면 휴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듯 몰입과 휴식의 상태는 다릅니다. 하지만 몰입은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휴식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대상에 완전히 빠져들어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는 상태가 몰입입니다. 몰입은 이완과 집중이 공존하는 상태이며 충분한 휴식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미국의 정신과 교수 저드슨 브루어는 뇌의 후방 대상 피질에 몰입에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요. 몰입은 나를 잇는 무아의 경지와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자기 의식이 없는 상태예요. 만일 나에게 주의를 기울이며 일을 한다면 일에 온전히 빠져든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충분한 몰입이 안 된 상태인 것이죠. 자기 자신을 인지하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몰입은 뇌의 후방 대상 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몰입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이곳이 활성화되고 몰입이 잘 되는 상태에서는 이곳이 비활성화됩니다. 즉, 후방 대상 피질이 활성화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 강해서 몰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후방 대상 피질의 활동이 저하되면서 자기 의식이 줄어든 몰입 상태가 되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특히 명상을 하면 후방 대상 피질의 활동이 잠잠해지므로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몰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의 후방 대상 피질은 명상과 이완을 통한 휴식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곳은 기억과 감정, 그리고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관장하는 부위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뇌의 신경회로가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을 때에도 에너지를 소모하며 작동하는 기초활동을 관할합니다. 이 상태는 마치 뇌가 공회전을 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쉼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죠. 멍하게 있을 때에도 머릿속에서는 다양한 잡념이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그때에도 뇌는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적정하게 활성화됨으로써 우리의 무의식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소비하는 에너지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뇌 전체가 소비하는 양의 60에서 80%를 차지합니다. 뇌를 피로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뇌가 정말 휴식을 잘 취하려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너무 과다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식의 에너지 낭비를 막는데 명상과
이완이 효과적입니다. 뇌가 공회전하고 있을 때 떠오르는 과도한 잡념은 뇌를 피로하게 하는 큰 요인인데요. 그러한 잡념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주관하는 것은 뇌를 쉬게 하는 것이며 명상을 통한 휴식의 원리입니다. 명상과 이완을 하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관장하는 과잉된 활동이 조절되고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어 뇌가 쉴 수 있게 됩니다. 특히 2011년 저드슨 브러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 그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논문에서는 명상이 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년 이상 명상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명상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측정했고요. 연구 결과 후방 대상 피질의 활동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상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명상은 저에게 늘 큰 힘이 되어줍니다. 평소에는 고마움을 잘 모르다가 힘들 때 도움을 받아서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젠 늘 함께 해주는 벗이 되었습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마음은 우울하고 짜증나며 몸은 지치고 힘듭니다. 이때 명상은 그 문제들을 사라지게 해줍니다. 명상을 안 해보신 분들은 아주 어렵다고 느끼고 특정한 사람들만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필요성도 못 느끼고 아예 관심조차 없었죠. 그런데 명상을 해보니 평소에도 명상을 하고 있었던 적이 많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하는 것이 명상인 줄 알면 더 효과가 있고 보다 구체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명상은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활용하는 거예요. 누구나 갖고 있는 인간의 원천적인 능력이기 때문이죠. 단지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기능이 약해졌거나 잊혔을 뿐입니다. 평소에 몸을 움직여 일할 때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앨런 랭거 교수는 여러 호텔의 청소부 8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절반은 평소대로 청소를 하고 절반은 따로 불러 청소 활동의 운동 효과를 설명해 주었어요. 하루에 15개의 방을 청소하는 것은 2시간 반 동안 운동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였습니다. 한 달 후에 건강검진을 해봤더니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턱살과 뱃살이 빠지고 혈압도 떨어졌어요. 반면에 설명을 못 들은 사람들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운동 효과가 있다고 들었던 사람들은 청소할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살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운동 효과가 있었고 살이 빠진 것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생활에 새로운 시각을 더해주는 것도 명상입니다. 명상을 간단히 말하면 집중하고 알아차리는 지혜입니다. 더 확장해보면 현재 자신에게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나에게서 문제를 객관화시키고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많은 부분 명상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해탈과 궁극적인 행복을 위한 수행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특정한 생각을 일으켜 거기에 몰입하고 마침내는 생각 자체가 멎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무념무상의 경지라고 할 수 있겠죠. 요가 수행자의 대표 경전인 요가수트라에서는 이 경지를 삼매로 표현합니다. 즉, 집중의 대상만이 홀로 빛나고 집중하는 마음 자체는 없어진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독서에 최대로 집중한 상태를 의미하는 독서 삼매경이라는 말에도 삼매를 쓰는 걸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일상에서도 명상과 관련된 것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하는 명상 가운데 가장 탁월한 명상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휴식입니다. 어떤 분은 휴식이 무슨 명상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잘 쉬는 것도 능력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무것도 안 하거나 잠을 잔다고 휴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을 활용한 휴식을 했을 때 더 큰 효과가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는 쉬는 것이 가장 좋겠죠. 쉴 때 쉬지 않으면 피로가 누적되어 몸에 고장이 납니다. 참다 보면 나중에 병이 나는 것이죠. 지금 내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파악해야 합니다. 감정노동으로 힘든 경우도 있겠죠. 감정노동이란 업무 중 고객을 대할 때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억지로 표현해야 하는 감정이 많을 때 느끼는 피로감인데요.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고 더 편안해지기 위해서는 잘 쉬어야 합니다. 쉼은 몸과 마음의 질병을 예방해 줍니다. 몸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체력을 회복시켜주며 뇌를 쉬게 해줍니다. 휴식만으로 질병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휴식은 몸의 혈액순환과 전체적인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면역력을 강화해주며 심신의 안정을 도와줍니다. 명상은 에너지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어깨가 뭉쳤을 때 결림을 푸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명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 상태의 균형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몸을 풀어주는 행위에 쓰이는 에너지는 어딘가 저장되어 있다가 몸의 균형을 위해 쓰여집니다. 넘쳐나는 한 곳의 에너지가 부족한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 것은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몸의 항상성, 자동 정상화를 유지시켜주죠. 어깨가 뭉쳐서 결리고 아픈 것은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신호예요. 그 신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1차 의미는 그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2차 의미는 나의 생활 습관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까지 찾아서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알아차리는 명상은
현재 느끼는 불편함을 해결해주고 나아가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몸뿐 아니라 마음의 불편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잡념이 생기고 그것이 불편한 감정을 가져온다면 일단 그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투입되기 때문이에요. 곧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이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그것의 근본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는지 성찰해 봐야 합니다. 결국 몸의 불편함이나 질병, 마음의 걸림과 불안함은 내 삶의 문제를 찾게 해주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행복 연구자 댄 길버트는 중요한 일은 명상, 운동, 충분한 수면 등 단순한 행동을 성실하게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행동에 주의를 더 기울이면 됩니다. 몸이 아플 땐 그것을 지켜보고 마음이 슬프고 힘들면 그 마음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몸과 마음이 주는 신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일상을 성실하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예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살기. 세계적인 권위가 있는 잡지 사이언스에 방황하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다 라는 논문이 실린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극과 무관한 생각이나 마음 방황은 인간 뇌가 작동하는 기본 사양에 해당하지만 정서적 비용이 들 수 있다. 많은 철학과 종교적 전통은 행복이 이 순간을 사는 것에서 발견된다고 가르친다. 수행자들은 마음의 방황에 저항하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훈련을 받는다. 이런 전통은 방황하는 마음은 불행하다고 제안한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에너지의 효율을 높여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쓰는 에너지가 있고 잡생각을 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필요 이상의 많은 생각과 감정 소모는 나를 더욱 피곤하게 하고 삶을 지치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몸과 마음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보다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힘입니다. 깨어있으면 피곤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멍하니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는 소모되고 피로는 쌓여갑니다. 하지만 정신이 깨어있으면 써야 할 곳에 에너지가 쓰이고 나의 회복 능력은 더 좋아집니다. 마치 휴대폰에 전원을 연결하고 충전하면서 사용하는 상태예요. 멍한 상태에서는 충전 없이 배터리가 방전되고 있는 상태고요.
방황하는 마음에 대한 연구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스마트폰 앱을 통해 당신은 지금 하고 있는 일 말고 다른 어떤 것에 관해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루에 3번 물었습니다. 그 결과 전체 시간의 절반가량을 방황하고 있었으며 집중해야 하는 일을 할 때에도 30%는 잡념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딴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를 우울하고 불행하게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잡념이 행복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잡념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쉬우니까요. 계획을 세우고 미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죠. 다만 지나친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우울해지는 것을 조심하면 됩니다. 여기에 명상이 도움됩니다. 지금 내가 우울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나 만나는 사람에게 더 집중할 수 있고 지금 바로 여기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 연구에 참여한 매튜 킬링스워스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의 인터뷰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 그의 마음이 방황하고 있을 때가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보다 덜 행복하다. 우리는 최소한 몸이 하고 있는 일에 주의를 주는 만큼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대다수는 자신의 생각에 대해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라며 지금 나의 마음을 챙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오늘 내 마음과 함께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물어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 질문을 조금 확장해 보면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지금 내 심장은 어떤가? 지금 내 몸은 어떤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 순간 마음이 어떤지 알아차리고 그때 생기는 변화와 경험을 알아차리는 것이 마음 챙김입니다. 매사추세츠 의과대학의 존 카바친 박사는 스트레스와 통증으로 고통받으면서 다른 의학적 방법으로도 별 효과가 없는 환자들에게 마음챙김 명상으로 치유를 해주었습니다. 그는 마음챙김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 완화 기법을 최초로 만들었는데요. MBSR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 각국의 기업, 병원, 학교, 교도소, 군대, 프로 스포츠팀 등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는 마음챙김이 수련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며 근육과 같아서 많이 사용할수록 더욱 강해지고 유연해진다고 합니다. 근육처럼 마음챙김 능력은 어느 정도의 도전에 저항할 때 더 강해질 수 있고 일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스트레스는 그런 점에서 좋은 도전거리가 됩니다. 이 도전거리는 자신의 마음을 알고 현재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에 마음을 둘 수 있게 하는 타고난 능력을 키워나가는데 가장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과 몸의 상태를 느끼는 것은 사고에 기반을 둔 단순한 알물 넘어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알아차림이라고도 부릅니다. 타고난 알아차림 능력을 활용해서 자신이 어떤지를 조사하고 물어보며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과 느낌을 알아차릴 때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떤 자극이나 정보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판단하겠지만 그 기준과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어떤 사건과 사람에 대해 충분한 생각을 갖지 않고 급하게 답을 도출해내면 자칫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생각이 짧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음 챙김을 의도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비판단적인 주의를 기울일 때 생겨나는 알아차림으로 정의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의 말에 따르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자기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자기 고유의 것인데요. 이것은 마음의 태도이며 이 공간이 얼마나 넓고 깊으냐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낼 수도 있고 듣기 좋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극이 왔을 때와 긍정적인 자극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할까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 자극과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어떤 반응을 할지 결정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안 좋은 게 들어오면 맞받아쳐서 화를 내고 좋은 게 들어오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태도는 위험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넓히고 충분한 시간을 할당하면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매사에 생각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어떤 자극을 알아차리고 선입견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자연히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편안한 마음 상태에서 생각한 후에 나타나는 반응은 보다 합리적이고 나와 남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즐거움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즐거움보다 근심과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으니까요. 부다는 일찍이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일체의 모든 것이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조금 위로가 되시나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남들도 다 힘드니까요. 세상살이가 원래 힘들다는 걸 알고 힘들게 살아가는 나와 모든 사람에게 연민의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면 살아갈 이유가 없겠죠. 일제 번뇌와 속박에서 벗어난 해탈의 상태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은 온갖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고요한 평화와 행복한 상태를 맞이하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그림자를 보며 행복이라는 밝은 빛을 떠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고통에 대한 부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힘들고 외로울 땐 알긴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반항 섞인 마음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삶이 온통 고통이고 아픔일 때에는 눈에 뵈는 게 없나 봐요. 불교에서는 고통을 크게 8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태어나면 늙고 병이 들어 죽는다는 생로병사가 고통입니다. 여기에 사랑하는 존재와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는 존재와
만나야 하는 고통,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고통, 나라는 실체에 집착해서 생기는 고통까지 더해 8가지 고통이 됩니다. 지긋지긋한 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근심 걱정 없이 발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모든 고통은 갈망과 집착, 그리고 과거에 지은 악업에서 비롯됩니다. 법구경에서 고통의 원인과 해결책을 모두 가르쳐 주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을 해치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아내를 취하고,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뿌리를 파내고 있는 것과 같다.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사악한 상태에 빠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라. 욕망과 부정이 그대를 끝없는 괴로움에 빠뜨리지 않게 조심하라. 끊임없이 타오르는 욕망과 집착의 불을 끄고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거창하게 말해서 수행이지 우리 삶의 모습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 됩니다. 법정 스님은 너무 긴장하지 마라. 너무 긴장하게 되면 탄력을 잃게 된다. 그리고 한결같이 꾸준히 나아가기 어렵다. 사는 일이 즐거워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긴장하지 않으면서 즐거운 일이 무엇일까요?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자기만 즐거운 건 위험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의 정신을 피폐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다산 정약용은 즐거움과 괴로움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나오며 괴로움은 즐거움의 뿌리다. 괴로움은 즐거움에서 나오며 즐거움은 괴로움의 씨앗이다. 괴로움과 즐거움이 서로를 낳는 것은 동과 정이나 음과 양이 서로 뿌리가 되는 것과 같다. 통다른 사람은 그러한 까닭을 알아 깃들어 숨어 있는 것을 살피고 성하고 쇠하는 이치를 헤아린다. 내 마음이 상황에 응하는 것을 항상 무사람들이 하는 것과 반대로 한다. 그런 까닭에 2가지가 그 취향을 나누고 기세를 죽인다. 바가바드기타 5장에서도 즐거움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통일된 사람은 행동의 결과를 버리고 궁극의 평안을 얻으나 정신이 통일되지 못한 사람은 애욕에 몰려 행동의 결과에 집착함으로써 항상 얽매여 있느니라. 감각의 접촉에서 나오는 쾌락이란 고통이 원천이 될 뿐이다. 그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이다. 지혜가 있는 자는 그런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느니라.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은 잠시 왔다 사라지며 중독성이 있어서 우리를 더 큰 고통으로 이끌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무작정 즐거운 삶을 멀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은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담 없고 손쉽게 건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없을까요? 여기 명상과 이완이 있습니다. 이로써 진정한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조금씩 그 감각을 터득하며 즐거운 삶의 기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첫걸음은 긴장감을 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필요 이상의 긴장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도한 학업과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인간관계에서 불편함과 거리낌을 느끼고 있죠. 우리 몸은 긴장하고
마음은 경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연스러울 수 없겠죠. 먼저 힘 빼기를 통해 손쉽게 긴장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힘을 쭉 빼면 됩니다. 시체놀이 하듯이 손끝, 발끝에 힘을 빼보는 거예요. 몸이 축 늘어지고 힘이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완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좋고요. 깊은 심호흡을 추가하면 더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서 어깨를 으쓱 올리고요. 털썩 어깨를 내리면서 입으로 숨을 내쉬면 됩니다. 평소에 몸이 뻐근하고 찌뿌둥할 때 몸을 이리저리 비틀고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과 같아요. 우리 몸을 건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을 이완하면 금세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편안하고 상쾌한 기분을 기억하고 상태가 안 좋아질 때마다 좋은 기분을 떠올리며 몸을 움직여주면 됩니다. 대해선사는 힘을 빼면 힘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긴장과 스트레스로 나도 모르게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것을 의식하며 힘을 빼거나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서 다시 힘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힘을 뺀 후에는 그곳을 지그시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명상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것을 마음챙김이라고 하는데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보고 받아들이고 알아차리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느끼고 볼 수 있다면 자연스러운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마음챙김 명상이 일반인들 사이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존 카바친 박사는 마음챙김을 할 때 7가지 중요한 태도를 강조합니다. 판단하지 마라. 인내심을 가져라.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을 간직하라. 믿음을 가져라. 지나치게 애쓰지 마라. 수용하라. 내려놓아라. 이러한 태도를 처음부터 모두 갖출 수 없겠지만 하나씩 의식하면서 적용해보면 익혀질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그 자체로 즐겁고 지금 이 순간 행복함이 찾아듭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내가 가진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허버트 벤슨 박사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역량을 타고났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완시켜서 스트레스의 해로움에 대항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 이것이 곧 이완 반응이다. 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깊은 이완 상태로 유도함으로써 고통을 경감시킨다는 것이죠. 자연도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듯이 우리도 자가치유 능력이 있습니다. 몸이 결리고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 즉시 회복을 시작합니다. 몸은 저절로 이완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내가 더 의식하면서 마음을 내면 그 효과가 배가 되고 좋은 상태가 빨리 나타나겠죠. 건강이 약해지고 세포가 노화되는 속도보다 우리의 회복 속도가 더 빠르다면 우리는 오랫동안 건강과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과 몸의 상태가 어떤지 살펴보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마음이 있다면 그 즉시 내 삶은 행복으로 충만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배음을 행하면 날마다 보태지고 도를 행하면 날마다 덜어진다. 덜고 또 덜어내면 무의의 지경에 이르는구나. 무의를 실천해봐라.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노자의 도덕경 48장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는 무언가를 배우고 채우기보다는 덜어내고 비우라고 합니다. 배우는 것을 멀리하고 배운 것을 다 덜어내면 무식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자도 바보를 예찬했습니다. 바보가 좋아. 어리석은 바보가 좋아. 아이를 안고 아침마다 축원을 한다.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기뻐하는 동쪽 이웃 아무개처럼 되어라 라고요. 이처럼 노자와 장자로 대표되는 도가 사상에서는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고 그것을 초월한 무의적이고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바보는 부귀나 영화를 획득하는 데 급급하지 않으므로 심신이 고달플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식을 추구하지 않으므로 교활함으로 타고난 천진남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아는 것으로 남을 속이지도 않고 쓸데없이 삶을 낭비하지 않는 순진무구한 인간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노자는 자신에게 이미 있는 지식과 이념을 약화시키고 덜어내면서 그 힘을 약하게 해야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설파합니다. 그런 후에라야 온전히 자신의 생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기 본래의 자발적인 내념이 드러나는 것이죠. 남이 만들어 놓고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거부하며 나의 본성적 욕망과 가치가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봐야 하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봅니다. 결국 무의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함이 없는 것처럼 보이나 가장 확실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험 공부를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친구를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남들 공부할 때 놀고 있으니까요. 시험 성적도 별로 좋지 않아요. 관념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언제 답이 나올지도 모르는 질문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절실하게 와닿는 질문일 거예요.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는 자신이 느끼면 되는 문제겠죠. 사람마다 상황과 시기에 따라 우선순위는 달라지는 법이니까요. 살다 보면 나를 찾는 질문이 크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답을 구하면 됩니다. 빠른 게 좋은 것만도 아니고 느린 게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좋은 시기가 있는 것이겠죠. 사람 간의 인연도 언제 만나느냐에 따라 서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보통 사춘기 시절에 자신의 존재와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시기를 넘기면 대학과 직장 생활을 하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40춘기라는 말도 등장했는데요. 공황장애, 조울증이 많이 나타나는 등 심리적으로도 불안해집니다. 결국 언젠가 나라는 삶의 가장 큰 주제에 대해 나름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존재의 의미를 모른 채 살아가게 되고 삶의 만족과 행복은 점차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나를 파고들며 본질에 대해 숙고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이것이 나만의 철학을 갖추는 과정이고 명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불가에서는 오래전부터 화두를 갖고 수행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화두는 이야기의 첫머리라는 뜻이며 주제나 이슈를 말하기도 합니다. 니체는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찾아내고 주시하는 것이다. 사랑은 사람을 보다 높은 차원으로 이끌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상대방에게서 좋은 무언가를 봅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있는 아름다움이기도 하지만 나에게도 있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닿아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 나에 대해서 더 알아갑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의욕과 동기로 나를 바꾸어 갑니다. 미숙했던 내가 성숙한 나로 더 개선됩니다. 언뜻 보면 상대방에게 보이고자 나를 바꾸는 것 같지만 실은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나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나를 발견하고 내가 원하는 내 모습으로 더욱 새롭게 바꿔나가는 것이 바로 나답게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우리는 사랑해야 한다. 사랑할 때 성장하기 때문이다. 라고 한 거예요. 제가 했던 사랑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사랑을 통한 성장이 전제된 만남이었기 때문이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수행했던 도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주변의 권유로 시작된 인연이었는데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좋아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당위성이 좋아하도록 이끌어졌습니다. 일반적인 청춘 남녀가 하는 연애와 시작이 달랐던 것뿐이에요. 그 과정에서 겪은 일들은 비슷했을 것입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 다투기도 했고 화해를 통해 관계를 돈독히 다지기도 했습니다. 열렬히 사랑을 했지만 미워도 했으며 극진히 존경하면서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서로 밀고 당기고 속을 뒤집고 해치면서 인격의 맨 밑바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러기도 전에 포기했겠죠. 애정은 신뢰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나를 바꾸고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줬습니다. 상대의 눈을 통해 내 결점을 볼 수 있었고 그 부족한 점을 고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타인에게 맞추기 위해 나를 바꿔가는 과정은 곧 인격을 도야하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헤어졌지만 그때의 만남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지금의 나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녀의 사랑이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원론적으로 보면 우주가 음양의 원리로 형성되어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예로 나는 이 세상에 어떻게 탄생했나요? 부모님의 사랑에 의해서죠. 생명은 사랑으로 인해 태어나는 것이니까요. 또한 인간의 무의식에서 사랑의 통기가 일어납니다. 분석 심리학자 칼 융은 무의식에 있는 아니마, 즉 남성의 무의식 안의 여성성 또는 아니무스, 여성의 무의식 안의 남성성을 밝혔습니다.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끌림은 바로 이것 때문이죠. 태극의 모형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마치 붉은 여경이
푸른 곳으로 흐르고 푸른 영역이 붉은 영역으로 역동적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내 안의 불완전한 여성성이 완전해지기 위해 다른 존재의 여성성을 찾아가는 것이고, 상대 안의 미성숙한 남성성이 내 존재 안에 남성성과 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남성과 여성이라는 다른 두 존재가 만나서 하나의 완성체로 합쳐져 나가는 과정을 사랑의 본래 면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동양에서는 음양의 조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왜 현실에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힘든 걸까요? 아직 우리는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가진 인격과 사랑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것이죠. 수행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더 아름답고 완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 나 자신을 더 갈고 닦아야 하는 거예요. 홀로 살아가는 수행자도 언젠가는 더불어서 살기 위해 자신을 성찰하며 성장하는 것이고요. 살아가는 사람들도 혼자만의 시간을 그리워하는 것은 상대를 통해 부족한 자신을 확인했으며 완전한 존재로 성장하기 위한 시간과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현재 자신의 미숙함을 확인시켜주는 바로미터가 되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목표가 되어줍니다. 나를 알아가는 또 하나의 방법은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지만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거기에 맞춰서 살다 보면 나다운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 의미가 있으니까요. 매우 근본적인 질문이고 이를 통해 삶의 중요한 가치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곧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는 길입니다.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진정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노트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80을 넘긴 한 생을 산 내가 새삼스럽게 이런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져본다. 왜?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오늘에 이르러 남다른 삶을 살게 했는지 나름대로 알아보기 위해서다. 법정스님도 생전에 나에 대해 물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속 얼굴이 드러나 보일 때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목소리 속에 목소리로, 귀 속에 귀에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들어있다. 그러나 묻지 않고는 그 해답을 이끌어낼 수 없다. 나는 누구인가? 거듭거듭 물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알기 위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철학적이고 심오한 질문 같지만 누구나 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질문이에요. 어떤 답이든 나올 수 있습니다. 답이 조금 유치하고 어리숙해도 괜찮습니다. 나라는 우주는 그리 간단하고 작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모범 답안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맞는 답은 때때로 달라질 수 있는데 말이죠. 내가 아니라 남에게 맞춘 답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므로 상대방을 의식하는 건 지극히 정상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나치다는 데 있죠.
상대방에 대한 배려인 듯 보이나 눈치를 살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나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인지도 모릅니다. 지나친 걱정과 긴장감이 우리를 더 얼어붙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표현하면 안 되나요? 남들이 짜장면을 시킨다고 나도 그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간짜장이나 삼선짜장을 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남의 입장도 생각하고 내 주머니 사정도 살펴야 하지만 너무 거기에 치우치다 보면 나로 살기 어려워집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답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길을 찾아야 해요. 편안한 마음으로 나를 먼저 살피도록 해봐요. 이렇듯 나에 대한 물음은 나를 깨어있게 합니다. 하지만 질문만으로 늘 깨어있을 수는 없습니다. 맑은 정신으로 지금 바로 여기에 깨어있기 위해서는 다른 움직임이 필요한데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명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각 깨우기입니다. 숨쉬기와 힘 빼기로 쉽게 감각을 깨울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쉬는 숨을 그냥 지켜보면 됩니다. 숨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구나. 숨이 이렇게 머물고 있구나. 숨이 이렇게 나가고 있구나 하면서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숨의 양을 점차 늘려나가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호흡이 원활해지고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힘을 빼는 것은 긴장감을 완화하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온몸에서 힘을 뺀다고 의식하면 힘이 빠집니다. 실제로 몸을 축 늘어뜨리면 더욱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잠자리에서 번뇌와 망상이 많거나 두통으로 잠이 잘 안 온다면 더 유용합니다. 몸에 긴장과 피로감이 쌓여서 그런 거니까요. 의식의 눈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 손끝까지 위아래로 스캔하듯이 쭉 살피는 겁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 몸 바깥으로 숨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사라지며 스르르 잠이 옵니다. 잠자리에서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먹고 알아차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건 이먹고라는 물음을 던지는 것입니다. 내 몸의 상태나 감정 또는 외부에 자극이 들어오면 이것은 무엇인고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모든 사건과 상황과 느낌에 의구심을 품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알아차립니다. 그럼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고정관념에 의지하지 않고 순수한 의식에 뿌리를 두고 그대로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영상에는 보면 사라진다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짜증나고 무기력한 그 감정과 에너지를 있는 그대로 보면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받아들임과 감사하기입니다. 좋든 싫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바다라는 말이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바다 같은 마음으로 모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받아들여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해서 기분 나쁘고 화나게 하는 사람이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왜 받아들여야 해? 하는 의심과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감사하기를 하면 됩니다. 이유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감사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숨 쉴 수 있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도 좋습니다. 미운 저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내봐요. 그럼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지는 게 이기는 법칙이 여기서 적용되는 것이죠.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사랑하면 그걸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순간순간이 행복해집니다.